죽음의 백조라고 하죠. 지상군만 투입을 안 했지 공군력 기준으로 치면은 뭐 전면전이나 다름없는 수준의 역량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거고, 최고 지도자도 제거가 됐고, 의외로 전쟁이 이제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란의 이제 반격이 체계적이진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계속 공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황 상황으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전장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하게 때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뭐 지상군 투입까지도 거론된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을 좀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그 투입까지도 거론을 했었죠. 결정한 건 아니지만 뭐 이제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걸 부인하지 않았는데, 가장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뭐 이런 무기나 뭐 군사 이런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좀 익숙할 텐데, 죽음의 백조라고 하죠. B1 폭격기. 그리고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리죠. B2 스텔스 폭격기. 또 미국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융단 폭격 때 많이 그 투입이 되는 B-52 폭격기. 이 세 가지 종류의 전략 폭격기가 지금 다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상군만 투입을 안 했지 공군력 기준으로 치면은 뭐 전면전이나 다름없는 수준의 그 어떤 역량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거고, 72시간 만에 뭐 2,000여 개에 가까운 목표물을 이제 공격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금 미사일들을 그 발사를 해서 이제 타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미국 그 중부 사령부, 이제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이제 그 군 사령부죠. 그쪽에서는 사실상 이란의 이제 해군 전력이나 전반적인 그 전력이 다 이제 뭐 초토화됐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까지 하면서 지금 뭐 완전히 이제 지금 이란의 이제 군사 역량을 이제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금 이란의 뭐 남아 있는 핵 시설의 이제 지하 시설들을 공습을 한다든지, 또 남아 있는 미사일 발사대 같은 것도 아주 집요하게 노리면서 지금 계속 공격을 가하고 있어서 이란으로서는 지금 작년 6월에도 꽤 큰 타격을 받았을 텐데 이제 계속 그에 못지않은 타격을 더 받을 거고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굉장히 강한 압박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장기전에 대한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면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란 측의 대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최고 지도자도 이제 제거가 됐고, 워낙 이제 큰 공습을 당해서 의외로 전쟁이 이제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란의 이제 반격이 물론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공격만큼 강도가 세다든지 체계적이진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계속 공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란과 가까운 나라죠. 뭐 UAE라든지 카타르라든지 바레인이라든지 사우디 이런 나라들의 이제 미군 관련 시설이나 미국 대사관, 또 미국 기업의 어떤 데이터 센터 이런 데까지 노리면서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이제 대표적인 미사일 강국입니다. 사정거리 2,000km 수준의 탄도미사일 다량 보유를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저렴하지만 성능이 좋은 드론이나 이제 단거리 미사일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그 미사일들을 쏘고 있는 거죠. 드론들을 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공망으로 많이 격출하고 있지만 이제 일부는 어쨌든 타격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상당히 큰 이제 피해를 입힐 수가 있고, 또 민간인 피해까지도 이제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를 들어서 친미 성향이고 이제 이란에 대해서는 껄끄러운 사이지만 뭐 UAE나 바레인은 다 그런 이제 성향의 나라들인데, 어쨌든 자국 영토가 계속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국민 피해도 늘어나고, 이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고, 아마 물밑에서는 미국한테도 굉장히 좀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할 것으로, 그런 강하게 이제 어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카타르에서도 직접 공부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지에서 들리는 이런 소식들도 아마 전에 들으실 텐데, 아마 걸프 국가들 불안감 정말 말씀대로 상당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상당히 지금 좀 심각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해외 여행 갈 때, 특히 유럽 갈 때 두바이나 아부다비, 뭐 도하 이런 데서 그 환승 많이 하잖아요. 뭐 공항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쪽 공항들이 지금 대부분 다 그 기능을 못 하고 있고, 특히 UA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하고 과거에 영토 문제도 있었고, 또 그 이스라엘과 이제 가장 먼저 수교를 한 아랍 국가 중 하나,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의 공격도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현지에 있는 사람 말로는 그 천둥 소리가 되게 자주 들린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사일이 날라오고 뭔가 요격이 있어서 이제 그런 소리가 나는 건데, 계속 천둥 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뭐 사람들이 이제 불안감도 굉장히 크고, 특히 두바이 같은 데는 이제 우리가 중동 하면은 막 테러, 전쟁 이런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뭐
우리 이면수 팀장도 가봤잖아요. 그 UAE나 카타르나 이런 데 굉장히 안전하고 그 사회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불안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대로 좀 요번에 터진 거죠. 뭐 가자지구나 예멘이나 뭐 시리아 이런 데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지만 또 지금도 물론 비교할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바로 옆에 있는 나라에서 미사일과 공격용 드론들이 대거 날라오다 보니까 그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뭐 우리 교민이나 주재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다 이제 그 실제 뭐 근무나 이런 거는 안 하고 다 이제 안전한 뭐 집에서 이제 대피해 있다든지 또 육로를 통해서라도 이제 그 지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사실은 이런 걸프 국가들 때리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근처에 있는 친미 국가들을 때리는 하나의 형국인 건데 그동안 미국의 그 아주 뭐 이란에게도 좀 우호적이었던 어떻게 보면 그 거리감을 적당히 유지했던 UAE나 카타르 같은 나라들은 아주 그냥 돌아서는 결과가 될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뭐 미국한테 돌아선다고요? 그 이제 이란한테 덜 우호적으로 아무래도 더 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 그 이제 이란에 대해서 분명히 그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나라고 또 외교 관계도 맺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묘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렇게 자국 영토가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그거를 용인할 수 있을지는 좀 그거는 이제 어느 시점에 되면 한계치에 이를 텐데 예를 들면 아직까지는 이제 공습이 뭐 카타르나 UAE나 바레인이나 다 이제 자국 영토에 있는 미군 기지에 좀 집중되는 이제 경향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미 분명히 그 에너지 인프라 이 나라들의 산업의 핵심이잖아요. 석유나 그 천연가스 관련 인프라 여기에도 지금 공격이 점점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뭐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나 이런 데도 좀 일부 타격을 받았고 이거는 계속 이제 지금 인내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가령 담수화 시설이나 전력 시설 같이 이 나라들의 사실상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공격을 당하면은 그때는 아마 이렇게 직접적인 대응을 안 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나 UAE가 오늘 이란의 이제 여러 가지 그 공격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면서 우리도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어떤 그 마지노선이나 레드라인은 전력 시설이나 담수화 시설을 공격받으면 그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걸프 국가들의 그 기후나 이런 게 물이나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6월만 되면 이제 40도 넘어가는 날씨에 지금도 이미 30도 넘어가는 거는 예사이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담수화 시설이나 전력 시설들이 공습을 당해가지고 뭐 물을 마시거나 쓰는 게 한계가 생기고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되고 이러면은 심각해지 국가 존망에 진짜 그 기로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저 개인적으로는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의 어떤 그 대응의 어떤 수위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대응 수위 조절하는 말씀도 이제 해주셨으니 이란 측이나 이제 걸프 국가들은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미국도 사실은 계속 부담감을 느낄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 역시 마가 진영 역시도 뭐 내부에서는 계속 균열이 일어난다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전쟁 비용 문제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 지금 관세 많이 부과해서 걷겠다고 한 게 미국의 이제 재정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목적이 컸잖아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사일 쏘고 있고 공군기 투입하고 이것도 또 다 돈이 나가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거랑 좀 안 맞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핵심 지지층이라고 있는 마가 미국 우선주의를 이제 그 지지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 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 이거는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다. 우리는 해외 어떤 개입을 최소화하자 이런 얘기였는데 왜 이렇게 개입을 하냐 이런 반응이 벌써 나오고 있고 전쟁 비용으로 포춘지 같은 경우에는 2,100억 달러가 이제 들 수 있다 이런 추산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그리고 이란의 그 저가형 하지만 성능은 좋은 샤헤드 드론 같은 경우에는 대당 뭐 한 2만 불 정도 수준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 제작비가 이런 게. 근데 이걸 요격하는 데 쓰이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기당 한 대 쏠 때마다 400만 달러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 200배 차이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이제 그 부담이 재정적인 면에서는 뭐 비교할 수 없는 부담인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미 지금 봉쇄가 그 좀 부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긴장이 높아져서 원유 수출, 원유 수입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가뜩이나 지금 미국 고물가로 인한 불만이 큰데 유가가 계속 오르고 하면 뭐 일반 소비자들의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그
그 어떤 그 여론 조사 시의 어떤 결과나 이런 거는 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죠. 이런 리스크와 상황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세요? 전쟁 장기화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 트럼프 전망대로 4, 5주 안에 또 어떻게 보면 타결을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거 아무래도 전망을 좀 분석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거는 뭐 지금으로서는 확답이나 뭐 너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뭐 일단 4, 5주라는 기간도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또 민간인 피해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란에서만 이제 1,000명이 넘는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실제로 그 이란 최고 지도자가 결정이 됐을 때 공식 발표가 났을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키를 현재로서는 어쨌든 잡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4, 5주 얘기를 했으니까 그 틀 안에서 좀 보면서 그 장기화 여부를 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약간 방금 마지막 질문이었고요. 근데 이제 한국 영향도 좀 고민이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에너지 수입 루트가 아무래도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한국은 특히나 중동 에너지 비중이 70%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부분들 저희가 중동에서 갖고 오는 그 전체적인 원유 석유나 이제 그 LNG가 70% 이상이 이제 중동산인 거고 뭐 호르무즈 막히면은 우리로서는 심각한 상황 오는 거죠. 예. 일본도 아마 우리랑 정도의 차이만 있지 큰 틀에서는 비슷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 얘기만 나오면은 이제 우리 뭐 여러 가지 그 시장이나 산업에도 긴장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굉장히 병목 현상이 이미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에 큰 쇼크를 줄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했죠. 그 호르무즈 해협을 다니는 유조선들에 대해서 미군이 필요시에 호위를 해줄 수 있다. 이것도 저는 이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본인이 그 고유가에 대한 이제 굉장히 그 반감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센시티브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식해서 나온 이제 그 발언으로 그게 해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그 2022년에 카이로 특파원 교대하면서 이런 순간 중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또 인사이트 있는 말씀 다 정리해서 또 전달 다 했고 또 내일은 또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긍정적인 이슈로 같이 이렇게 진행해서 더 좋았을 텐데 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좀 심각하고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가 있어서 좀 아쉽네요. 네, 급변하고 있는 내용들을 또 같이 모여서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메네이 사후 강경파 모즈타바가 후계자로 부상하면서 협상 가능성은 더 낮아졌고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모델은 이란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오늘도 말씀 주셨던 평가입니다. 전장에서는 미국이 3종 전략 폭격기까지 투입하는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란도 모자이크 전술과 전선 확대로 장기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까지 걸프 국가들이 직접 공격을 받으면서 중동 전체가 전쟁터가 되고 있고 와가 지지층에서도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세영 부장님, 오늘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전달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네, 지금 그 상황이 워낙 급변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도 이제 계속 지금 지켜보면서 그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인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게 참 계속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결국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이제 민간인 피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지금도 그 이란에서 그 며칠 전에 공습 첫날인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학교가 공습을 받아서 170여 명의 이제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지금 뭐 전선이 확대되면서 계속 중동 전역에서 민간인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좀 뭔가 좀 마무리가 돼서 더 이상 좀 민간인 피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저희가 중동 보도를 하는 그 입장에서 계속 그 커지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동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에서도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